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이론을 강의했을 때 한 기자가 다른 물리학자에게 이 강의실에서 이론을 이해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하고 물었을 때 한 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자 기자가 그러면은 본인만 이해한 것인가요? 하고 되물으니까 아니요, 아인슈타인만 이해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일화가 생각나는데 이게 정확한 거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일화는 여러 개 있어요. 좀 이따가 나올 그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딩턴한테 기자가 이제 뭐 물어보니까 에딩턴이 뭐 그러니까 전 세계 상대성 이론 이해한 사람이 기자가 에딩턴한테 전 세계 상대성 이론을 이해한 사람이 셋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에딩턴이 한참 고민을 했대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기자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에딩턴이 나머지 한 명이 누굴까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아인슈타인은 당연히 알고 그 세 명이면은 자기하고 아인슈타인 말고 다른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지?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고, 이 질문에 마지막에 교수님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라는 거는 제가 이 주제로 그러니까 논문을 쓰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하고 이제 이런 일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인접 분야의 교양으로서 이제 제가 알아야 될 필요성 때문에 좀 알고 있는 수준이고, 한국에서 중력 이론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대 고려대라는 이 명문사학을 물리학과를 나오더라도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보고 졸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이건 심각한 문제, 제 생각에 좀 심각한 문제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슈바르츠 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칼 슈바르츠 실트라고. 이 사람은 1차 대전이 났을 때 포병 부대에서 활동했던 과학자인데 거기서 이제 탄도 궤적 뭐 이런 거 계산하던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참 전쟁에 여러 가지 공헌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1915년 11월 달에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이 나오고 그거를 슈바르츠 실트가 전장에서 그 학술지를 봐요.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 전장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합니다. 연구해서 16년 초인가 그때 이제 자기가 뭔가 계산한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지구나 태양은 구형이잖아요. 그죠? 보통 천체가 구형인데 그러면 그런 구형의 질량이 있는 시공간의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일단 궁금해지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솔루션을 하나 구했어요. 포탄을 계산하다가. 그래서 그 결과를 아인슈타인한테 보냅니다. 16년 초에. 그래서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받아서 야 이거 참 재밌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그거를 또 슈바르츠 실트 이름으로 이렇게 또 학술지에 내요. 대신 한국 같으면은 자기 이름으로 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그 결과를 대신 발표해가지고, 근데 전쟁 중에 피부병 사망, 그래서 16년 사망이에요. 안타깝게도. 최전선에서 그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최전선에서 물리학에 큰 성과를 남긴. 그래서 뭐 연구 환경이 안 좋다라고 할 때 남 탓하지 말라는 예로 이제 드는 이렇게 교수가 학생한테 주로 예를 드는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너는 뭐 하냐 이제 이런 좀 안 좋은 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푼 솔루션이 이제 슈바르츠 실트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슈바르츠 실트 슈바르츠 실트 제기라고 하는데 그 솔루션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형 대칭의 시공간의 구조인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점입자가 델타 펑션 형태로 이렇게 한 공간에 이렇게 있을 때 질량 m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변의 시공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구한 거예요.
그럼 점입자를 가운데 놓고 그러면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우변이 정해진 거죠. 우변이 8파이 G미는 정해지는데 이건 그냥 점입자니까 그 주변의 공간은 그냥 어떤 에너지 소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변이 제로인 거예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우변이 제로이고 대신에 구형의 대칭성을 만족하는 어떤 그 시공간의 구조, 그거를 쭉 풀어보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지금 이건 이제 C가 이제 1로 들어가는데 C를 살리면 여기 아마 분모에 C제곱이 들어가거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2GM over R이라는 요 항이 없으면, 이 항이 없으면 그냥 플랫한 거죠. 보면 잘 보면은 그냥 마이너스 dt 제곱이고 이거 dr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2GM 이 항이 없으면. 그러니까 요게 조금 들어가가지고 시공간이 약간 굽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각도에 대한 거는 이제 변화가 없죠. 그죠? 세타하고 파이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슈바츠-실트 매트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대한 최초의 솔루션 중에 하나. 이거 가지고, 블랙홀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블랙홀을 얘기할 여유는 없을 것 같고. 이거를 풀면 이제 궤도 방정식이라는 거 얻을 수가 있는데, 행성이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면은, 그러면은 이게 원이 아니니까 반지름이 변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선에 대해서 공전을 할 때 그 각도가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반지름의 크기도 달라지겠죠. 공전 반지름도. 그것이 궤도 방정식이에요. 그 궤도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적이고 그 등방적인 그 매트릭의 일반형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근데 슈바츠-실트에 대해서는 이게 1 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 거지. B하고 A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고.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화시켜서 일반적으로 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 방향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는 어떤 그 매트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측지선 방정식에 때리면 요게 매트릭이 정해지니까 여기서 다 나와요, 그냥. 뭐, 크리스토펠 기호, 뭐, 리만 텐서, 리치 스칼라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구하고, 그거를, 이거, 크리스토펠 기호도 구했으니까, 이거 아주 측지선 방정식에 때려 넣을 수가 있겠죠. 측지선 방정식에 때려 넣고, 풀어보면, 여기서는 간단하게 답만 쓰지만, 상당히 복잡한 계산을 해보면은, 이 파이하고, 그러니까 파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각이잖아요. 그죠? Z축에서 넘어오는 각도가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 파이하고 R에 대한 그 솔루션이 이렇게 나와요. 좀 복잡하게. 그래서 여기 A하고 B는 이제 이 펑션들이고, 여기 E하고 J가 있는데, J는 가군동량에 해당하는 양이고, E는 이제 뭐 에너지에 관계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J하고 E는 상수인 거지, 상수. 적분상수예요, 적분상수. 그래서 이제 상수가 중요한 거지. 적분할 때 상수니까. 물리에서 하여튼 방정식을 풀 때 상수를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해. 그 상수 중에 하나가 가군동량이 돌아가면 가군동량이 보존되고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양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뭐 디테일은 알 필요가 없는데, 일반화된 이거 뭐 그러니까 슈바츠-실트 솔루션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걸 가지고 측지선 방정식에 넣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결국 뭐냐면은 태양이 있는데 태양 주위의 시공간이 어떻게 굽어 있는지 정보를 주는 솔루션이고, 그러면 그 구분 시공간에 따라서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그 구분 시공간 측지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움직일 때 그 행성의 궤도 방정식, 이 각도하고 돌아가는 각도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적분으로 그냥 간단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거를 풀면 행성 운동에 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요거를 풀면. 이걸로 뭐 해보고 싶겠죠, 일단 뭔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있고 행성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다 보면 한 평면에 이게 그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타 각도는 그냥 90도로 픽스를 해버리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과 파이에 대한 관계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요걸로 처음 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성의 근일점 이동이에요. 이거는 필드 이퀘이션이 완성되기 일주일 전에
완성본 논문이 나오기 일주일 전에 나온 논문에서 이미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근일점 이동이 뭐냐면은 수성이 이제 공전 궤도가 이렇잖아요. 이게 타원 궤도니까. 근데 이제 타원이면 그때 고전역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에 가까운 점하고 먼 점이 있어요. 이 가까운 점이 근일점이죠, 여기가. 근데 이렇게만 돌아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다른 게 없고 다른 요소들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태양하고 수성이 완전히 만률력의 법칙에 따라서 1/r²로만 상호작용한다. 그러면 이 궤도는 그냥 딱히 고정된 궤도예요.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된 궤도. 그런데 실제 관측을 해보면은 실제 상황은 이렇게 돼요. 궤도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 궤도가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정량화했냐면 이 근일점이 태양에 제일 가까운 근일점이 얼마만큼 돌아가느냐를 이제 재본 거야, 사람들이. 하나의 기준점으로서. 요 돌아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100년에 5,600초. 이렇게 초는 그 아크 세컨드, 1도에 3,600분의 1. 5,600초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지구의 춘분점 이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 팽이처럼 이 축이 이렇게 약간 돌잖아. 그죠? 이렇게 약간 돌면 이게 관측하는 사람의 포지션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춘분점 이동이지. 그거 때문에 의한 게 이 정도 되고 거의 대부분인데 나머지 다른 행성에 의한 효과들, 목성이나 토성이나 그런 게 한 532초가 돼요. 그러면은 남는 게 얼마냐면 100년에 43초가 남는데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었어요. 20세기 초에도.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태양과 수성 사이에 무슨 벌컨이라는 행성이 있다 이런 걸 도입하기도 하고. 그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웃긴 얘기지만 옛날에는 아주 당연한 시도였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해왕성 이런 거 찾을 때도 멀리 있는 행성 찾을 때도 이제 그 행성 궤도가 이상한 걸 보고 새로운 행성을 도입해서 이제 찾고 이랬으니까. 뭐 그런 시도는 당연한 건데 별로 만족할 만한 결과는 못 얻었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이제 이 결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새로운 중력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이게 얘를 설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무식하게 직교 좌표계로 계산을 했어요. 슈바르츠 실트는 아까 보셨지만 이게 그 구형 좌표계잖아. 그죠? 등방적으로. 아이소트로픽하게.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거를 진짜 XYZ 직교 좌표계로 어프락시메이션 써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우리까지 그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슈바르츠 실트 아까 보셨던 궤도 방정식을 가지고서 이걸 직접 해보면은 이제 1회 공전 때 틀어진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수성이 이제 처음 여기 기준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저렇게 멀리 갔을 때 이렇게 궤도가 이미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틀어져 있고 다시 한 바퀴 더 돌아올 때 이렇게 멀어졌을 때 이게 지금 태양이 타원의 초점인 거죠. 타원의 초점이 여기는 이제 원일점이 되는 거예요. 원일점까지 거리를 r 플러스라고 이때 각도를 이제 기준점에서 각도를 phi r 플러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 관계를 구하는 게 궤도 방정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돌아서 다시 근일점에 오면은 궤도가 이미 상당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 우리는 이 각도를 알고 싶은 거지, 이 각도를.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파란 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그 파란이 근일점에 있을 때의 그 R 값이 R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이때 돌아간 각도, 이렇게 돌아간 각도는 phi R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선 이 각도가 중요하지, 이 각도. 지금 빨간색 표시한 이 각도만 하면 이거 두 배가 우리가 원하는 각도잖아. 근데 이 각도는 지금 기하학적으로 보면 지금 phi r 플러스하고 phi r 마이너스의 차이죠. 차인데 이게 반바퀴 더 들어갔으니까 180도만큼 빼주면 돼.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전체 각도는 이거잖아, 이거. 1회 공전했을 때 수성이 1회 공전에서 처음 근일점에서 다음 근일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 돌아간 각도가 얼마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건데 이거는 지금 요 차이의 2배니까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궤도 방정식에 이게 궤도 방정식에 이제 그 R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차이만 알면 되는 거지. 뭐 말은 쉽지만 계산이 쉽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걸 하여튼 그 상황에 넣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수성 궤도에 대해서 이 값하고 j 값을 때려 넣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B하고 A는 아까 보셨던 슈바츠-실트 솔루션에서 나왔던 이제 이런 함수들이고, 뭐 계산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이것도 뭐 약간 어프락시메이션을 쓰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요렇게 해서 6πgm의 뭐 2분의 r 플러스 분의 r 마이너스 분의 1인데, 요게 이제 타원에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지금 초점이에요, 초점에서 먼 거리, 그러니까 원일점에 해당하는 게 r 플러스고 근일점에 해당하는 게 r 마이너스랬죠. 근데 타원의 중심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중심에서 이렇게 긴 축, 장축의 반에 해당하는 이게 이제 장 반경이죠. 세미 메이저 엑시스라고 하는. 이게 이게 이제 평균 뭐 궤도 장 반경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장 반경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게 20률 A.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냥 심플하게 R 플러스는 A 플러스 A이고 R 마이너스는 A 빼기 2A니까, 그러면은 요 값, 요 2분의 1, 여기 이제 그 가로 안에는 이 양은 이런 용어가 있던데, 하여튼 계산하면은 이렇게 주어져요. 그냥 장방향 20률로 그냥 주어져요. 물론 여기서 이거 가지고 그냥 원일점하고 근일점 그거니까 뭐 구해도 되지만은, 하여튼 타원의 기하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최종 결과는 요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C를 살린 거예요. 이거는 광속을 앞에 계산에서는 다 1로 놓고 했는데, 광속을 살려가지고 얻은 최종 결과가 이거예요. 이 형태로 많이 써요. 뭐 R 플러스 R 마이너스보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관련된 상수들을 보면, 이 G는 뉴턴 상수고, 그죠? M은 태양의 질량이지. 태양의 질량.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수성 궤도 장반경이고, E가 그 수성 공전 궤도의 20률이에요. 0.2. 비교적 큰 편이지. 그리고 이 주기는 이게 지금 뭐냐면은 한 바퀴 돌 때, 한 번 공전했을 때 근일점이 돌아간 정도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실제 숫자를 넣어보면 이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와요. 근데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은 원 레볼루션 했을 때 돌아간 라디안 각도인 거예요. 원 레볼루션. 근데 원 레볼루션이 그 0.24년 지구로 치면, 그러니까 88일인가 그래요. 이거 공전 주기가. 그래서 이거를 100년 단위로 바꾸면 이렇게 나와. 43초가 나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미칠 듯이 기뻤다. 며칠 동안 흥분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얻어서 논문을 낸 게 11월 18일. 장방정식 완성하기 일주일 전에 나온 논문에서 이미 이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가지고 수성의 근일점 문제가 새로운 물리 이론으로 해결이 됐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성의 근일점 이동을 무슨 수를 써도 설명이 안 됐다고 해서 뉴턴 역학을 포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틀 내서 뭘 해보려고 했지. 관측 결과가 기존의 패러다임하고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상은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보면은 좀 더 확실해질 텐데, 그게 뭐냐면 이제 빛이 휘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그 태양의 중력이 있으면은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고, 그 빛이 거기에 따라서 최단 경로로 따라하다 보면 결국 빛이 휘어질 거다라는 건데,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그 멀리 있는 별을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별빛을 보면은 이게 실제로 이렇게 휘어질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에서 보기에는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실제 위치랑 각도 차이가 생기겠죠. 요 차이가 얼마냐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자기 이론을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근데 태양의 경우에 지금 이 각도가 궁금한 건데, 태양의 경우에는 이게 0.74초예요. 1.74초.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뉴턴 역학 가지고도 오만 짓을 다 하고 있었는데, 뉴턴의 만륜력의 법칙에서도 어쨌든 태양이 있으면, 만륜력의 법칙은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뭐 힘이긴 하지만 어쨌든 태양 하나만 놓고 봤을 때 태양의 존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가속도를 받게 되잖아. 어쨌든 n분의 f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가속도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그러면 뉴턴 역학에서도 빛이 휘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그 무렵에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게 0.87초야. 딱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럼 0.87이냐 1.74냐 이게 이제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이 시공간이 굽어 있는 정도 때문에 원래 예측보다 더 많이 굽을 거다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예측인 거예요. 근데 이게 태양이면 문제가 되는 게, 태양이 너무 밝잖아, 낮에. 그럼 별빛을 어떻게 봐?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목성이 이제 질량이 크니까 목성 근처를 지나가는 별빛을 보면, 그러면은 또 그거는 관측이 쉽겠죠. 그러니까 목성하고 태양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태양은 이게 휘어지는 각도가 큰데 태양빛 때문에 관측이 안 되는 거고, 목성은 관측은 쉬운데 휘어지는 게 0.02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작지. 그죠? 우리 보름달 사이즈가 얼마라 그랬어요? 보름달 사이즈가 0.5도 정도 된다 그랬죠.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도야, 도. 도인데 이거는 지금 초잖아, 초. 그거에 3600분의 1을 보는 거예요. 대략 보름달에. 근데 지금 이건 그거보다 지금 100배나 더 작으니까 이거는 관측이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일식을 이용하자는 거지, 일식을. 달이 태양을 가려주면, 그럼 별빛을 잘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이 선덕여왕 시절에 이제 일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식을 잘하는 건 역시 20세기에서도 굉장히 과학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일식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굉장히 멀리 있는 별이니까 일식이 일어나기 6개월 전에 지구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겠지, 그죠? 이쪽에 있으면 지구에서 이 별을 볼 때 태양빛하고 상관이 없잖아. 태양 반대쪽을 보는 거니까. 그럼 일식이 언제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6개월 전에 우리가 원하는 별의 위치를 미리 찍어놔요. 그리고 일식이 일어날 때 그 똑같은 별을 다시 보는 거야. 달이 태양을 가려주니까. 그럼 그 둘을 비교하면은, 그때는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별빛이 태양을 안 지나가니까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일식 때는 별빛이 태양을 지나서 지구로 오니까 태양에서 휘어지는 것 때문에 이 위치가 달라져 보이겠죠.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그럼 그 둘을 비교하면 몇 도 휘어졌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진짜 똑똑하지? 그래서 일식대가 이제 최적기고 6개월 전에 미리 이거를 찍어놔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그려보면은, 별빛보다 이렇게 휩니다. 휘는데, 이게 지금 직선으로 왔을 때 하고의 차이, 지금 이거를 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까 보셨던 그 궤도 방정식을 응용하면 풀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서 요게 이제 이 별빛이 오는 경로에 대한 R인데, 그럼 이 각도를 이제 phi R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각도, 이 파란색 이 각도가 뭐냐면은 지금 요렇게 별빛을 보는 각도잖아요. 그죠? 이 태양에서 별빛을 보는 각도. 이 지금 가까이 그려서 이게 차이가 나지만 멀리 있는 별빛을 보는 각도니까 이게 지금 파이 무한대로 갈 수가 있어요. R이 거의, 그러니까 저 끝에 별까지 무한대로 뻗어 있는 그때 바라보는 각도를 파이 무한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요 각도는 이제 그렇게 구해지고, 그러면 이게 서로 이게 뭐야? 막꼭지 각이 맞나요? 이게 같은 각이고, 그 다음에 이 별빛이 이렇게 지나간 경로에서 태양에 가장 근접했을 때의 그 거리를 R0, 이건 사실 태양 반지름이죠. 이건 일부러 지금 제가 태양을 작게 그려놨는데, 이건 태양을 거의 스치듯 지나니까 이건 태양 반지름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태양 반지름을 지나올 때 요 순간에 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럼 이 거리는 이제 R0가 되고, 이때의 각도가 파이 R0인데, 이게 지금 각도가 이쪽 올라가는 거 관습적으로 플러스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 R0 자체가 궤도 방정식풀면 음수인데, 이 크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녹색의 각도, 이 녹색의 각도는 삼각형에서 그냥 180도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이 녹색이거든요. 왜냐? 이 각도가 이 녹색과 관계 있으니까. 이 각도랑 이 빨간색 각도랑 파란색 각도를 180도에서 빼주면 이 녹색의 각도가 나올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지금 이 델타 파이라고 하는 것은 180도에서 녹색 각도를 2개 빼준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각도 2개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파이가. 그래서 이걸 2배를 해서 빼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 기하학이니까 어쨌든 멀리 있는 별빛을 바라봤을 때의 각도하고 이게 가장 근접했을 때의 그 각도를 빼서 2배 해가지고 그걸 180도에서 거기서 빼주면은 이 각도가 나온다. 이것도 어쨌든 아까 슈바르츠-실트 그 솔루션에서 풀었던 궤도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그러면은 이 각도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슈바르츠-실트 그걸로 이제 푼 거지. 그러면은 이게 뭐 이렇게 들어가요. 궤도 방정식을 풀면은. 그래서 아까도 마침에 AR이라고 하는 수는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그젝트하게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해서 어프락시메이션을 쓰고 이제 막 그렇게 적분이 가능한 것만 뽑아내고 뭐 리딩 텀만 뽑아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제일 가까이 왔을 때랑 가장 멀리 있을 때 각도 차이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 델타 파이를 구해보면은 아주 심플하게 딱 이렇게 나와. 이야, 참. 요항에 비례하는. C제곱은 이제 없던 C를 다시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공간이 굽어 있는 영향 때문에 지금 이 델타 파이가 이런 식으로 딱 그냥 비례하게 주어지는 건데,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G는 중력상수고 M은 태양의 질량이죠. 그 다음에 R0는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에 가장 근접하게 지나갈 때 거리인데 그 거의 태양 반지름이니까 그 태양 반지름을 집어넣으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1.74초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이 예측한 거랑 똑같이 나왔으면 구분이 안 되는 건데, 이 값이 2배의 값이기 때문에 테스트가 가능한 거예요. 2배 차이는 관측으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여튼 1.74초는 이런 계산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실제 아인슈타인의 계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우아한 방법이 아니라 직교 좌표계를 가지고 무지하게 계산한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 지구는 어떻게 되느냐? 태양은 1.74초인데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 때문에 빛이 휘어지면 똑같이 델타 파이를 구해보면은 그때는 R0가 지구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구 질량하고 지구 반지름을 넣으면 델타 파이가 뭐 결과는 어차피 이거잖아요. 그 M이 태양 질량 대신에 지구 질량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지구 반지름이 되고,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0.00057초가 나와요. 이게 이제 이론적인 계산값이에요. 여기 이제 라디안으로 바꾸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 라디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빛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아주 멀리서 보면은 빛이 오다가 지구 때문에 한순간에 확 꺾여가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지구 가까이에서 보면은 빛이 오다가 지구 중력권 때문에 계속 지구 중력권을 통과하는 동안에 계속 꺾이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죠. 아주 미세한 각도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지구 중력권 안에서는 빛이 이런 식으로 계속 꺾이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면은, 그러면 지구 사이즈만큼, 지구 반지름만큼 지나가는 동안에 이만큼 꺾였으면은 지구 반지름을 통과하는 1m 동안에는 어느 정도 꺾이느냐? 그 R1을 지구 반지름을 나누게 해보면 되지. 이게 지금 10의 6승이고, 나누게 해보면 대략 10의 16승이 나요, 퍼미터. 이거 보면 뭐 기억이 나지, 이거. 이 숫자를 보면. 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여러분의 기억을 도와주기 위해서 3월 14일 날 두 번째 강의할 때 이제 미터 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m의 정의가 이건데, 그죠? 빛이 뭐 이 정도 날아간 거리인데, 새로 2002년 업데이트된 게 이거였죠. 일반 상대로는 그냥 중력과 무시할 수 있는 길이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권장사항이 이때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게 이거였잖아요. 지구에서 1m 갈 때마다 이만큼 떨어진다는 게, 10의 16승만큼 떨어지는 거. 이제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냥 태양에서 비추이는 그 결과를 그대로 지구에 가져서 해보면은 2002년에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겨우 한 10년 전인데, 10년 전에서 이런 거를 보정을 했다는 것도 참 놀랍기도 하죠. 그동안 뭐 했는지. 뭐 이 숫자가 워낙 작은 숫자긴 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런 얘기도 물리학과 대학원생들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지. 모를걸요, 아마. 어쨌든 그래서 이론적인 계산은 그래요. 태양에서 비치는 게 1.74초가 나왔어. 그럼 이거 재보고 싶잖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꼬셔요, 사람들을. 꼬셨는데 거기 이제 처음 낚시에 걸린 사람이 프렌틀리히라는 애가 있었어요. 젊은 애였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때 한참 뜨고 있으니까 내가 이 모험에 도전을 해보겠다고 나섰어요. 이때는 12년이니까 한참 자기 중력 이론을 막 만들고 있을 때인데, 완성도 되기 전이긴 했지만 하여튼 이때 논의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일식 동안에 이제 별들의 위치 변화를 이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얘가 실제로 탐사를 떠나요. 14년에. 근데 1914년 하면은 이때가 세상이 시끄러울 때잖아. 그래서 이때 크리미아로 떠났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체포가 어이가 없게도. 그래서 포로기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일식 탐사를 성공한 사람이 이제 에딩턴이, 아까 얘기했던 그 전 세계 상대성으로 알고 있는 3명 중에 1명. 영국을 대표하는 뭐 대표적인 당시에 최고의 천문학자. 상대성 이론을 전파했는데, 이게 그 찬드라세커를 개무시한 걸로도 되게 유명해요. 뭐 이것도 그 참 일화가 그런데, 인도가 이때 저기 식민지였잖아. 식민지의 천재 청년이 20몇 살 때였는데, 하여튼 찬드라세커가 그것도 인도에서 저기 런던으로 배 타고 가는 그 안에서 뭘 계산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게 있다고 했더니 에딩턴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구박하면서 무시당하고, 하여튼 뭐 결국 나중에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나중에 뭐 노벨상 받고 하여튼 그렇긴 했지만 이걸로도 유명하고. 1차 대전 때 병역 거부.
그러니까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를 해서 그러면 이제 깜빵에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재능이 아깝다 그래가지고 너 거기 가는 대신에 저기 가서 일식 관측하고 와라. 이래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1919년 5월 29일에 예정된 이제 일식 탐사를 가게 된 거예요. 에딩턴이. 갔는데 두 팀이 갔어요. 두 팀이. 그래서 이날 일식 때 한 팀은 프린시페 가고 에딩턴하고 코팅엄. 다른 한 팀은 소브랄 섬으로 갔어요. 발음이 이상하죠. 브라질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두 팀이 이렇게, 그러니까 실험할 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지. 하나만 한 곳에만 가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둘 이상이 해보면 이게 되게 신뢰성이 높아질 거 아니야. 갔는데 에딩턴은 어땠냐면은 내내 비가 왔어요.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을 봐야 별을 보고 별을 찍어야 되는데, 하여튼 브라질로 간 애들은 뭐 20장 이상 사진 찍어가지고 별도 많이 찍었는데, 얘네는 일식 1시간 30분 전에 비가 그쳤는데, 비가 그쳤다고 바로 날이 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날이 흐르다가 어쨌든 사진 찍었는데 그 중에 이제 희미하게 별이 찍혔어. 그나마 건진 게 이게 뭐 2장이라는 얘기 있고 1장이라는 얘기가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결과를 보면은 뭐 망원경도 뭐 여러 종류로 썼나 봐요. 그래서 소브랄에서 뭐 이걸로 한 게 1.98이 나온 게 있고 0.86이 나온 게 있고 프린시페에서 쓴 게 이제 1.61이 나온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에딩턴이 0.86을 버려요. 여기서 나온 거. 0.86이면은 뉴턴 값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뭐 이게 초점이 안 맞았다, 뭐 여러 가지 뭔가 설명이 있긴 했었는데 하여튼 이거를 버리고, 그리고 이게 요거 하나만 그날 하나만 찍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6개월 전에 찍어놨던 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랑 뭐 사진 건판의 물리적 특성이 같았느냐, 그때 사진을 찍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같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숫자를 끄집어내는 게 사실은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고, 하여튼 에딩턴의 결과는 그래서 어땠냐면은 발표한 게 이 11월 달에 영국 왕립협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뭔가 에딩턴이 대단한 결과를 낼 거라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한 거야. 이거는 1.74하고 너무나 잘 맞죠. 너무나 잘 맞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최초의 실험적 검증을 하여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수성의 그늘점 이동은 이미 알려져 있던 팩트인데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팩트를 사후적으로 성공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이거는 없던 현상을, 그러니까 그때까지 관측되지 않았던 없던 현상을 새로 예측해가지고 실제로 그 예측과 거의 똑같은 결과를 낸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이게 1919년인데 요 왕립협회에서 이 결과를 발표한 것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슈퍼스타가 돼요. 이제서야. 그전에는 이제 학계에서는 굉장히 저명한 인사였지만은 대중적인 슈퍼스타가 된 건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협회 발표 다음 날인가 그 직후에 영국의 더 타임스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Revolution in Science. Newtonian Ideal Overthrown. 이게 그냥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영국에서 뉴턴의 나라에서 적국의 과학자가 이론을 낸 그거를 자기네 나라 뉴턴의 나라 후손의 과학자가 실험을 해서 자기네 조상의 위대한 과학 이론이 틀렸다고 하는 거잖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생각을 해봐. 한국적인 정서에서 이런 게 가능했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이런 거지. 진짜 황우석 교수가 정말로
그런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는데 몇백 년 뒤에 다시 한국의 다른 과학자가 그거 틀렸고, 예를 들면 일본의 과학자가 수정한 이론이 맞다, 이런 얘기하면 일단 매국노로 몰리겠죠. 그렇잖아. 에딩턴은 그 전에서도,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독일어를 번역한 거를 이제 영국에 전파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신문 카피가 이런 식으로, 야, 자기네 조상인 뉴턴이 어떤 사람인데, 뉴턴의 이론이 뭐 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글쓰기엔 용기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과학 기자로 갔는데 이런 제목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사실. 뉴욕타임스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보니까 뉴욕타임스의 실제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식대 결과를 보면은, 이게 지금 그 19년 5월 29일 날 소브럴하고 프린시페인데, 여기는 이제 1.6일 이제 잘못 썼는데, 나머지 보면은 대략 뭐 있지만 어쨌든 1보다는 훨씬 큰 값을 내는 걸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벨위원회는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일식 탐사의 결과들도 다시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권고안이 나와요, 그 무렵에. 그리고 에딩턴의 결과를 보고서 오히려 독일에 있는 과학자들은 영국 놈들이 관측한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러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물론 영국 왕립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고, 그게 언론에 대서특필됐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모든 과학 커뮤니티에 그 즉시 이게 완전히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보면 어쨌든 그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겠죠. 없었으니까 하나의 시점을 꼽는다면은 19년에 에딩턴이 일식 탐사를 한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최초 실험적 검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되자마자 이게 다 받아들여지고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그 최종 결과 발표하기 전에 5월 달에 갔다 와서 한 9월쯤에 에딩턴이 이제 분석을 끝내고, 소문들이 막 나잖아요. 루머들이 나돌아요. 결과가 뭐 어땠을까. 그래서 그 결과가 대략 0.8보다 훨씬 큰 걸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다는 소문이 막 나도니까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 대학원생이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이렇게 물었어. 만약에 이제 그 지금 예비 결과긴 한데, 반대로 이게 뉴턴의 결과하고 비슷하게 나왔으면 어땠을 것 같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틀릴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했다면은 뭐 신한테 좀 유감이었을 거다. 참, 나이 들어도 잘난 척쟁이의 면모는 변하지 않는. 근데 잘난 척 할 만하죠, 그죠? 지금 한 걸 보면. 그래서 요 빛이 휘는 거를 이제 그 이용한 게 중력 렌즈의 현상이 있는데, 멀리 있는 별빛 가운데 이렇게 뭔가 무거운 천체가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 뒤에 있는 별을. 근데 얘가 이렇게 휘어져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지. 뭔가 고리 모양의 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력 렌즈야. 그 실제로 우주를 보면은 이게 지금 멀리 해상도가 앉아서 하여튼 보면 이렇게 희미하게 이게 원호 모양의 어떤 빛들이 보일 거예요. 그게 중력 렌즈에 의해서 보이는 거야. 그럼 이 중력 렌즈를 잘 분석을 하면은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로컬하게 어떤 영역에 어느 정도 질량이 분포했는지 대략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짓들을 해요. 그 짓을 하고 이번에 뭐 저기 그 바이셉 중력파 검출할 때도 이게 백그라운드로 작용을 하는 거지. 이거는 초기 우주의 중력파 효과가 아니라 실제 지금 있는 천체에 의한 중력 효과니까 이런 건 백그라운드로 다 조사해서 배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 그 느려지는데 중력이 세지면 그게 이제 중력 적세편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중력이 강한 곳에서 나오는 빛은 파장이 길어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치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어쨌든 그 결과 그거 연동해서 시간이 느려지는데 이제 태양이 있고 멀리서 관측자가 있으면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파장이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중력이 이렇게 광자를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게 양자역학을 하게 되면 이제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는 에너지가 광자의 에너지가 높고 여기는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를 가진 애가 중력 때문에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파장이 길어지는 걸로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 이제 중력에 의한 레드시프트라고 하고 이 경우에 시간이 이렇게 중력이 센 데서는 시간 간격이 늘어나요. 시계가 느리게 가. 중력이 센 데는. 그럼 중력이 무지하게 세면 시간이 무지하게 느리게 가고 무지무지하게 중력이 세면은 시간 간격이 무한대가 돼서 시계가 안 가요. 그게 블랙홀이야. 네. 그래서 타임머신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블랙홀에 갔다 오면 돼. 근처에. 들어가 못 나오니까 근처에 살짝 찍고 나오면 거기는 시간이 안 가는데 여기는 한 100년이 지나가는 거지. 미래는 볼 수 있어요. 과거로는 못 가. 미래를 보는 건 가능해요. 어쨌든. 특수상대론에서도 쌍둥이 모순을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은 하여튼 갔다 온 애는 젊죠, 그죠? 남아있는 애보다. 그래서 하여튼 중력이 세면 이게 그 시간 간격이 이렇게 커져요.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은 그 슈바르츠-실트 매트릭에서 보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질량 M에서 R1하고 R2만큼 떨어진 정지좌표계사의 시간 간격을 비교해 보면은 정지했으니까 여기 뭐 이런 건 다 제로고 DT와 관계된 항들만 써보면 이제 이렇게 되지. 공간에 대한 건 다 정지했으니까 다 제로고. 그래서 요게 이제 R1에 해당하는 이 DS 제곱이 그 R2에 해당하는 건데 그 시간 비율을 재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이 값이 굉장히 작아요. 일단 중력 상수 값이 너무나 작잖아. 너무나 작고 질량이 뭐 보통 태양, 지구 이런 거 해봐야 이게 굉장히 작아요. 이 양 자체가. 그래서 이걸 대략 어프락시메이션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제 GPS 위성에 대해서 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구가 있으면은 이제 위성이 이렇게 궤도를 돌아요. 위성이 도는데 얘가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냐면은 시속 14,000km. 그래서 이게 한 민항기보다 10배 이상 빠르다 그랬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고, 요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이 빠른 속도 때문에 특수상대론적인 시간의 팽창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정도는 감마 팩터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랬잖아. 그죠? 감마에서 1을 뺀 거, 여기도 1이 빼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1이 빼기가 안 돼 있는데, 요걸 계산하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11승 이 정도 나와요. 1보다 큰 정도가. 요 정도 속도 가지고. 그럼 요거를 이제 하루 단위로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7.2 마이크로 초가 나와. 하루에.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느리게 간다는 거지. 시간이 팽창해서. 위성의 시계가 늦게 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보면. 이건 특수 상대론 효과고. 일반 상대론 효과는 뭐냐면 그 지구 중력 차이 때문에 이게 지금 2만 킬로, 궤도가 보통. 2만 킬로니까 이 2만 킬로미터를 이거 스몰 h라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중력에 의한 시간차, 지구에서의 시간하고 GPS의 시간 차이, 그 비율에서 이제 1을 뺀 거, 이게 이제 시간 차이가 되겠지. 그게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R분의 G하고, 여기는 이제, 이거는 지구 위에서의 시간이고, 이거는
플러스 h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위성의 그 시간 간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0승 정도 나와요.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위에 놈이 시계가 빨리 간다는 거지. 중력이 약해서 빨리 가고 지상은 그보다 중력이 세기 때문에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루로 환산해 보면 45 마이크로초가 나와. 그래서 저번에 어쨌든 1강 때인가 2강 때인가 제가 그냥 던졌던 숫자가 구라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서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계가 빨리 간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 30년 뒤에, 3, 40년 뒤에 스타쉽 트루퍼스 같은 데 나오는 우주선을 설계를 하겠다. 엔터프라이저 같은. 이런 걸 알고 설계하는 거하고 모르고 설계하는 거 천지 차이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런 뭐 디테일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우리가 우주로 나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시공간이 구분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되는 거야. 실제로 이제 또 어떤 실험했냐면은 저번에 특수상대성 이론할 때 이 초정밀 시계, 이 똑같은 아저씨가 초정밀 시계를 가지고 자전거 속도로 날렸을 때 그 시간이 늘어지는 정도가 뭐 10에 마이너스 16승 정도 된 거 쟀다 그랬잖아요. 그거만 했겠어? 이 좋은 시계로? 당연히 높이 차이에 따른 시간 변화도 없이 그렇게 좋은 시계인데.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높이를 봤냐면은 어느 정도 높이 차이를 봤을 것 같아요? 네? 30cm를 봤어. 30cm. 야, 참 놀랍죠? 이거 앞에 있는 시계에다가 때려 넣어보면은 정확하게 10에 마이너스 17승이 나와요. 이거를 쟀어요, 얘가. 그래서 이거 환산하면 뭐 79년간 900억 분의 1초 뭐 이 정도라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2010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력에 의한 시간의 변화를 그냥 바로 잰 거니까 뭐 달리 무슨 여지가 없는 거지.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요거를 잘 이용하면은 이런 초정밀 시계를 비행기에 싣고 다니면서 지구를 스캔할 수 있다 그랬죠. 스캔해서 중력 지도를 그릴 수가 있고, 그러면은 땅 밑에서 무슨 마그마가 있는지, 화산 활동하는지, 저놈들이 땅굴을 파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긴 한데 이렇게 초정밀 시계로 시간이 느려지고 빛이 휘어진 거 보긴 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일반 상도론이 맞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건 중력파를 바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려고 지난 100년 동안 무지하게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는데 그 중에 지상에 있는 검출 장치 중에 하나가 이 리고라는 거예요. 리고, 라이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 Wave Observatory인데 미국에 있는 거고 요 길이가 4km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마이클슨 몰리 실험하고 똑같아. 레이저 인터페로미터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두 개를 해서 레이저를 쏘아요. 쏘는데 만약에 우주적인 이벤트가 일어나서 초신성이 여러 개 터지거나 블랙홀이 충돌하거나 그럼 그 중력파가 지구를 확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중력파가 이렇게 확 지나가면은 이쪽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에 다르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빛은 그 휘어진 경로를 따라가니까 수평 방향에 영향을 준 거랑 수직 방향에 영향을 준 거랑 그 차이 때문에 빛의 경로에 차이가 생겨서 간섭 현상으로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걸 보려고 했어요. 못 봤어요. 이거 가지고. 4km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큰 계획을 셉니다. 그게 이제 리사라는 거예요. 레이저 인터페로미터. 스페이스 안테나. 우주로 가자는 거지. 우주로. 그래서 우주에다가 이렇게 우주선 3개를 띄워요. 우주선 3개.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레이저로 서로 빛을 쏘는 건데, 요게, 나사하고 유럽하고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을 했던 건데, 요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내가 얘기했었나? 수업 시간에? 안 했었나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 10km. 아니, 지구에서 4km인데 우주 올라가 10km면 좀 너무한 거잖아요. 2배면. 500만 킬로예요, 500만 킬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500만 킬로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빵 터져서 초신성이 터지든지 뭐 갤럭시들이 충돌하든지 그래서 확 지나가서 이게 지금 각 변에 영향을 다르게 미치고 그거를 지금 인터피어런스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평소에 500만 킬로미터를 굉장히 높은 정밀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 이건 공학의 프론티어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실험 그룹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그 500만 킬로미터를 굉장히 높은 정밀도로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실험에서는. 이거 아직 우주선 못 올리고 있어요. 원래 2010 몇 년, 뭐 내년, 내후년에 처음 우주선 쏘아 올리기로 했었는데, 요거 전체 예산이 얼마쯤 들 것 같아요? 22조. 2조 5천억 원짜리입니다, 이거. 22조면 한 10개 띄울 수 있어요. 10세트를. 2조 5천억 원인데, 미국 몫이 이 정도였고, 근데 2008년에 리만 사태가 나고 나서 나사가 참여를 포기합니다. 이 보면 어이가 없지? 이거 지금 이래봐야 뭐 1조 5천억 정도인가? 뭐 물론 큰 돈이긴 한데 아니 이거는 진짜 쏘면은 야 이거는 2조 들여서 중력파 그냥 한번 보는 거잖아. 이건 보면 노벨상이죠. 여러분 감으로도 그러니 그냥 보면 노벨상이에요. 보면 노벨상일 뿐만 아니라 100년 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구나라는 걸 직접 이제 보게 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프론티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면 야 이거는 그냥 바로 노벨상이구나라는 게 딱 보이는 건데 이제 한국에서도 만약에 노벨상을 받으면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냐면 노벨상 받은 사람을 돈으로 사와요. 받을 만한 사람을 사와서 실험을 시키거나 이제 그러면 별로 노벨상을 받더라도 한국에 별로 성과가 안 남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과학자들하고 공학자들이 콜라보레이션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그 플랑크 위성 이런 것도 그렇고 그 항우연 있죠. 우리 나로 쏘았던 거기 있는 엔지니어들도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왜 한국에서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그런 걸 못하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못하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역량이 워낙 좀 뭐 모든 면에서 좀 안 좋은 면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좀 이런 일들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이게 좀 축소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불투명해요 지금. 원래 예정대로 지금 뭐 하여튼 우주선이 조만간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2020년 무렵에는 이게 다 완성을 하고 지금 관측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스케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축소가 돼서 좀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본 거야 바이셉을. 이건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놀랍고도 참 황당한. 이게 지금 다른 백그라운드 대비로 이게 그러니까 20% 정도 세기로 나온 건데 이렇게 셀 줄도 몰랐고 이게 이제 정말로 컨펌이 되면은 진짜 중력파를 본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인터피어런스로 본 건 아니고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가 우주 초기의 중력파가 시공간을 이렇게 이상하게 영향을 줬을 때 그 속을 지나오는 빛이 독특하게 평광이 되는 소용돌이 모양으로 평광이 되는 걸 이제 본 거니까 그러니까 레이저 간섭만큼 이렇게 또 직접적이냐라고 뭐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중력파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뭐 직접적으로 본 거니까요. 그 자체가 뭐 컨펌이 되면은 인류 최초로 중력파를 본 거고 그러면은 정말로 한 100년 만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정말로 컨펌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인 겁니다, 이게.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상대주의가 있어요. 이거랑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은 물리 법칙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죠? 그 맥스웰 방정식을 바꾸기 싫었던 거고, 아인슈타인은. 그리고 중력 방정식을 쓸 때도 코베리언스가 그래서 중요했던 거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시공간조차 포기를 한 거야. 그래서 시공간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인식론적 상대주의는 뭐냐면은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피카소의 우는 여인인데, 그러니까 이 상대성 이론이 현대 미술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하는 예 중에 하나로 이제 그 큐비즘을 들어요. 입체파.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다른 모습을 한 화면에 담는 거 하고, 기하학이 이런 그 삼각형, 사각형의 기본적인 기하학이 그림의 백그라운드를 이루는, 요게 뭐 저기 시공간을 기하학으로 이해한 비유클리드 기하학하고 뭐 연계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뭐 얼마나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향이 주고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 이 예를 본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는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지지만 상대성 이론의 얘기가 뭐냐면은 우는 여자라는 실체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보는 각도나 좌표에 따라서 눈에 비치는 양상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얘기는 할 수 있어. 진리, 절대적 진리 갖고 입장에 따라서 뭔가 다 달라진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의 족보로 아인슈타인을 들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지. 아인슈타인을 모욕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그런 오해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 나왔던 무슨 뭐 자기 개발선이 뭐 이런 거 보면은 아인슈타인을 저런 데 갖다 붙여가지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기라는 거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대단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또 강의를 준비한 제 입장에서는 아직 우주론은 시작도 안 한 거거든, 사실은. 또 우주론이 또 어마어마한 이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2학기 파트로 넘겨놨고, 실제로 1917년 이전까지는 정량적인 우주 모델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우주론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아인슈타인 방정식 있잖아. 이거 가지고 슈바르츠 실트가 구형의 질량 주변에 시공간을 했죠. 그 다음 사람들이 뭐 해봤냐. 이걸 가지고 우주 전체 적용을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우주론이야. 아인슈타인도 본인도 직접 그렇게 해봤고. 그래 봤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그냥 아까 봤던 몇 가지 방정식 써서 계산하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얘기는 뭐 다음에 우주론 할 때 하고, 아인슈타인이 1955년에 4월 18일인가 그때 죽은데 그 이튿날일 거예요 아마 이게. 그때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카툰 컷인데 이 글자가 안 보이죠. 이게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아인슈타인 여기 살았다. 외계인들 보고 하는 얘기지. 우리가 우주를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인슈타인 덕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에 대한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죽었을 때 누군가가 이런 그림 하나 남겨주겠죠. 아무개가 여기 살았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요약문을 쓰겠습니다.